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정연수님, 5천년 역사, 조선의 위대하고 참신한 관료 이재명 대표만이 국격 높일 것이고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CC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유성희님, 귀팅하면서 듣기만 할게요. 네, 귀팅도 하셔도 좋습니다. 산이조아님, 쫄고 대가리 없고 둘 다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머리도 부족한데 쫄악기까지 했다면 더욱더 기사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사문난정님, 속보를 속기 쓰듯이 내는 기자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김현숙님 말씀하셨고요. 김현숙님이 계시고 김현순님이 계시네요. 예. 기사들이 정말 못났어. 그러니 기레기지. 네, 그렇습니다. 자, 테디 12남매 마음님 들어오셨고요. 예, 웬즈데이님, 소정님, 베리님 다 들어와 계시네요. 왕구슬 동자님 오셨습니다. 자, 2월 4일 모여라, 이재명 힘 모아줍시다 라고 해주셨네요. 예.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참 측은해 보여요, 요즘에. 하다 안 되니까 드디어 대북 송금까지 조작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정말. 예, 이런 겁니다. 검찰도 참 요새는 보면은 참 극한 직업 같아요. 아마 검찰들 중에 상당수는 이 대북 송금 이 문제가 해도 안 된다는 거, 이게 참 뻘짓거리라는 거 본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라든지 특히 성남FC 같은 경우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막 이쯤에서 물러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검사들도 사실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 검사도 참 극한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 신문입니다. 예, 이재명 방북위에 북한에 300만 달러 보냈다라고 쌍방울 김성태가 떠들었대요. 그래서 스마트팜 사업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냈대. 많이도 보냈다. 10,000달러면은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80만 달러면 약 8억 원 정도. 뭐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10억 원 정도라고 같아요. 3만 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30억인가요? 30억인가? 뭐 헷갈리기 시작하네. 네, 뭐 3억이든 30억이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북한에 100억 달러를 보냈대. 100억 원 정도를 보냈대요. 이재명을 방북시키기 위해서 보냈대. 이재명이 북한에 뭐하러 가는데? 예, 대선을 위해서 갔대. 대선을 위해 가려고 했대. 웃겨 죽겠다, 그죠? 예, 보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래요. 보냈다라는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했다고 한다. 이것도 역시 카더라죠. 기사 쉽게 쓴다, 그지? 카더라.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써야 돼. 근데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면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니까 이렇게 딴짓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김성태가 지금 감옥에 있는 애인데 이 얘기가 밖으로 이렇게 새 나오냐고. 응?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여하튼 진술했다고 한답니다. 자, JTBC부터 뭐 채널A, 조선일보 계속해서 지금 뭐 연장 이렇게 보도를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대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돈 보냈다고 한 때가 2019년입니다. 2019년. 2019년이 어떤 때였다고요?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그 무렵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래도 이번 판에는 한번 쉬어야겠다. 한 텀 쉬어가야 되겠다. 왜? 그때만 해도요. 이재명은 그닥 대선 후보로서 그 대선 후보로서 그렇게 그닥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1위가 그때는 누구였느냐? 유시민이었어요. 2위가 이낙연이었어요. 3위쯤 가야지 이재명이 나오는데 4위 박원순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북을 한다고? 그리고 그때 방북한다고 뭔 소용이 있는데? 그리고요, 대선하고 관련해서는 북한은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북한이 어떤 대선 후보를 좀 밀어준다 라는 식으로 하면 어찌 된다? 그 후보는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렇잖아. 북한이 어느 후보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쪽을 좀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후보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이너스야 그냥. 그러니까 북한은 될 수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설쳐가지고 총이라도 쏴봐. 또 마이너스야,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될 수 있는 대로 선거 때는 나대지 않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방북을 한다고? 도는 거 아니야? 응?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방북을 한다고? 그리고 북한은 총 맞았다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초청하고 자시고 그렇게 해? 대선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실 북한도요, 되게 영리한 애들이에요. 지들이 볼 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려고 하지. 2019년만 해도 이재명은 대선 후보에 그렇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채널A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세요? 자, 당시 2019년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김정은을 만났어. 근데 김정은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북미 정상회담 되고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뭔 일이 날 것처럼 통일이 될 것처럼 이렇게 불풀 때였는데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이 어그러지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났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깨져버리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그 이후에 그냥 만사가 모든 것이 안 풀릴 때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건 물론이었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해도 일이 안 풀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간다고? 더 말이 안 되지. 상황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남북 간의 이런 정세로도 봐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당시 얼마나 그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얼마나 좀 눈에 띄는 사람이었냐.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채널A는 올해 뭐라고 그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이거야. 남북 관계를 이재명이 뚫으면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을 거다. 아 진짜 갖다 붙이자. 야 이렇게 갖다 붙이네. 아니 물론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주면 그 영웅이 되겠지. 대선 후보가 확 떠오르겠지. 그런데 그게 이재명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도 못하는 걸 이재명이 뭔 수로 하냐고.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가 와서 해결해야 될 거지.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야지 해소될 문제였는데 이재명이 간다고 해서 해결이 돼?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해결하면은 와 이재명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참. 이재명이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다고 알았으면 야 진작에 뽑을 걸 그랬다 그죠? 아이고 한마디로 어거진 거죠. 지들도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이 별로 안 좋았을 때라는 거 아는 거지. 근데도 뭐라고 있다? 아니 상황이 안 좋은 걸 뚫었으면 더 잘 됐겠지. 아니 그러면 대북 송금 잘한 거지. 그러면 경색된 남북 관계를 잘 풀려고 대북 송금을 한 거니까 잘한 거네. 그러면 뭐 잘못됐다고 난리야 이 지랄이야. 그죠? 트럼프도 못할 일을 이재명이 하려고 한 거니까 잘한 거네. 이게 왜 그 처벌을 받을 일이야 그러면. 이 미친놈들이죠 한마디로. 이 채널인가 얘들 진짜 이거 기본적인 상식을 갖췄다면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거지. 이러니까 김만배한테 구두나 받고 댕기지. 아유 진짜 얼빠진 것들. 아유 하여튼 이 채널에 얘네들 하는 얘기를 보면은 참 헛소리도 이렇게 신박하게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그 시점이 그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이전 지사가 뚫었다면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는 거다. 아니 그래 트럼프도 못한 거를 미국 대통령도 못한 걸 이재명이 했으면 당연히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겠지. 근데 트럼프가 못한 거를 이재명이 할 수 있었다. 야 그걸 하려고 돈을 보냈다. 그렇게 도박할 사람이 있어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 택도 아닌 소리를 해야 될 거. 아휴 참 이쯤 되면은 이거 망상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법조계가 어떤 법조계인지, 법조계에 누가 이런 헛소리를 했는지 좀 그 면면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법조계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죠. 정확하게 누구라고 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이런 말 안 썼어요. 뭐라고 썼다? 검찰 출신의 중견 변호사. 그럼 옆에다가 몇 기 라고 이렇게 써놨었어요. 사람 이름은 안 썼지만 그 사람이 실존한다라는 거를 분명히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의 법조인 누구 몇 기 이렇게까지 분명히 나 이렇게 표기를 해뒀다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그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 못 자는 건데. 진짜로 이런 말 한 사람이 있는지 있지도 않는데 그냥 마구 써가 알겠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같은 때는 이 법조계가 누군지 사실 없는 사람 지어낸 거 아닌가? 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또는 이런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택도 아닌 소리, 지 이름 걸고는 죽어도 못할 소리를 이렇게 익명에다가 하는 걸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익명 보도를 하지 말라 그러느냐면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이름을 걸면 절대 할 수 없는 택도 아닌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이런 식으로 기사는 나도 쓰겠다. 아유 진짜 얼빠진. 제가요 그 법조 기자를 하면서 이런 걸 하도 많이 지적을 하니까 내가
걔네들이 나를 엄청 싫어하는 거야. 채널A이고 뭐고 간에. 법조계 인사 누구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내가 이거 순 사기라고 엄청 욕했거든요. 적어도 익명을 가장을 쓸 때는 중견 법조인 누구 그래서 몇 기 변호사협회 간부 출신의 중견 법조인 누구 그래서 몇 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여기 이거는 사람이 맞구나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지 이렇게 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갖다 붙였다 이거는 사기예요. 기사가 아니라 사기다. 에휴.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얼마나 봐요. 이게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뚫었다면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을 거다. 아니 당연하지. 근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그 낮은 가능성 때문에 돈을 뭐 30억씩이나 때리 박았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 그런 헛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대선주자 선호도가 여기 나와 있죠. 보시죠. 황교안이 1등이었고요. 이낙연이 2등, 유시민이 3등, 이재명은 4등이었고요. 박원순 시장하고 표 차이가 1.2%밖에 안 났습니다. 이낙연과 비교를 하면은 당시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도 당시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야 이번은 내가 한번 쉬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미지 개선을 하고 그 뒤에 내가 다시 출마를 하든지 대선을 가든지 해야겠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예요. 내가 이재명을 몰라? 그 당시에 이재명 취재 안 했어? 다 취재했어요. 그 당시에 전부 다 알고 있기를 어떻게 했냐? 야 이재명은 이번 판에는 안 나온단다. 다음 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고 다음 판에 대선에 도전할 것 같다. 다들 그렇게 돼 있었고 당시에는 누구 이낙연, 유시민, 그 다음에 박원순, 김경수 요 판이었어. 이재명은 당시에 그 신경도 안 썼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재명이 확 이렇게 부각이 됐다? 경기도지사 이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서 무죄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를 털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갑자기 대선 후보군으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재명은 대선을 꿈꾸던 때도 아니에요. 근데 뭐 대선 빠인 소리야. 제가 이때 분명히 알아요. 한 텀 쉬어간다 그랬어. 표현 그대로 듣게 한 텀 쉬어간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갖다 붙이고 조작을 해도 진짜 참 가짜인데 자 문제는 이런 진술이 나온다는 게 사실 더 문제죠. 구속만 되면 진술이 바뀐다는 겁니다. 구속만 되면 진술이 바뀌어요. 김성태 씨, 이 사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 이재명 만난 적도 없다 라고 말하던 사람 아닙니까? 나 이재명 잘 몰라. 전화번호도 잘 몰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전화한 적이 있다라고 말한 거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저기 술자리에서 만난 누가 전화를 바꿔주더라. 그래서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저는 본 적도 없다더니 갑자기 이제는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100억 정도 돈을 아이고 참. 자 뭐라고 돼 있다? 구속만 되면 진술이 바뀌는 거 사실 이 김성태뿐만이 아니죠. 남욱도 그랬고요. 정영학도 그랬고요.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유동규도 구속된 이후에, 그것도 구속된 지 1년이 돼가지고 1년씩이나 구속이 됐는데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얘가 진술이 바뀐 거 아닙니까? 자, 구속만 되면 진술이 바뀌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이것만 해도요, 이거 어미준 검사가 구속돼 있는 피의자들 가지고 작당해가지고 진술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라임 사건, 예, 김봉현 씨 검사의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헛소리 찍찍 했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진술 뒤집었잖아요. 그 다음에 코마 트레이드 사건이 성남시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 그 SNS 잘하고 축구 좋아하는 그 양반, 그 양반에 대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진술을 강요했다. 이 얘기도 들으셨죠, 우리? 자, 이 과정에 보면은 어미준 검사가 또 연론이 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그 어미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 구속시켜버린다? 너 잡아 쳐넣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검찰 지들이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검찰이 지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달라. 왜 이렇게 뻗대느냐?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뻗대느냐? 왜 너만 이렇게 뻣뻣하게 구냐? 너만 협조 안 한다. 이런 얘기는요. 그런 식으로 검찰이 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하는 건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그 단국대 장모 교수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검찰에 수사에 협조했으니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라고 진술서에 딱 써놨죠. 오죽했으면 그런 진술서를 썼겠습니까? 사실 이런 진술, 그런 게 딱 나오면은요, 판사는 다른 진술은 무조건 다 배척하는 게 맞아요. 이 정도로 검사가 그 진술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사건에서 자, 진술 다 빼버려, 물증만 갖고 와 라는 식으로 재판하는 게 맞아요. 검사의 진술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규 재판 와중에서 판사가 묻죠. 너 판사하고 딜했냐? 남욱한테 남욱이었나? 너 판사하고 딜했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자, 검찰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구속을 무기로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도 비슷해요. 한동훈 사건만 가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더 괴롭혀. 꼬투리 하나 잡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괴롭히는 거는 한동훈이 아니고요. 기자들이야, 실은. 못돼 처먹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를 가장 괴롭혔던 거는 한동훈은 어떻게 보자면 뒤에 숨어서 한 거고,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저를 많이 가장 괴롭힌 건 기자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걔네들이 그냥은 아니야. 사실 전부 다 한동훈하고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애들이지. 한동훈 장학생? 뭐 이쯤 되는 애들인 거죠. 그런 애들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은 지가 잘 보이려고, 한동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들 법조 기자들의 이런 검사들과의 이 유착 관계를 하도 까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은 구속을 무기로, 구속을 들이밀면서 너 구속시켜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만 되면 진술이 바뀌는 거죠. 지금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는 이유, 이렇게 없는 진술까지 만들어가면서
굳이 무리를 하는 이유, 사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자면 너무 간단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싶은 게 지금 검찰의 바람이잖아요. 그죠? 왜 이재명을 아웃시키려고 하느냐? 저는 한동훈 대선 길닦기라고 봅니다.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야. 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이 되면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이 되더라도 검찰 가만 놔둘 것 같지 않거든. 당장 여러분 예컨대 이준석이 아직 아닙니다만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다 쳐. 이준석이 검찰 가만 놔둘 것 같아? 가만 안 놔두죠. 유승민이 가만 놔둘 것 같아? 가만 안 놔두죠. 홍준표가 가만 놔둘 것 같아? 홍준표는 더 가만 안 놔둘 거야. 자, 검찰로서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권력도 검찰이 쥐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검찰한테 덤벼들 수 없는 천년왕국을 만들어 놔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차기 권력을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다? 국진당 안에서는 자기들이 밟으면 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후보가 잘하는 것 자체 싹 자체를 잘라버리자는 거죠. 마치 이명박 때 그 정동영 후보가 나가가지고 별로 호응을 못 얻었던 것처럼 자 어쩔 수 없이 정동영을 찍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동영은 좀 지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죠. 결국에 이명박이 압승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그때 이명박이 받은 지지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거였습니다. 상당수 만약에 민주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만 투표를 했더라면 정말 지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왔다면 아마 이겼을란지도 몰라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정말 우리 진보 진영의 시민들, 민주 진영의 시민들이 혼쾌히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 싹을 싹 잘라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지난번에 봐왔잖아요. 김경수 지사 날아가고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고 결국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항상 사실 좀 마음이 좀 불안하죠. 이재명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한동훈 같은 경우 아니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한다? 이재명만 자르면은 민주진보 진영 다음 대선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부터 자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한동훈 대선 길닦인 거예요. 지들이 보기에도 한동훈을 내세워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정권을 재창출하고 검찰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쟁자를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지. 죽여버리는 게 제일 좋지. 검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이 뻘짓을 하고 있다. 한동훈이 아닐 수도 있어. 차기 대선. 한데 한동훈이 제일 유력하겠지. 여하튼 간에 지금 윤석열의 목표는 검찰 정권의 재창출이에요. 국민의힘 정권이 아니라 검찰 정권의 재창출. 자,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윤석열 보면서 아유 검사가 대통령 하면 안 되겠네. 검사는 이거 할 줄 아는 게 수사밖에 없네. 안 되겠다.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됐다. 혹은 다른 또 검찰 출신이 대선 후보가 됐다.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찍어!
그런데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양 시원찮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찍는 사람들은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뭐라 그런다. 뭐 요즘에 이번 대선에서 얘기했듯이 비호감 대선이라 그러잖아요. 비호감 대선. 예. 비호감 대선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검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도 비호감 선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한동훈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짓밟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대장동으로 해서 안 되고 성남FC로서 안 되니까 결국에 또 뭐까지 끌고 나온 거다? 예, 대북 송금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지금 누가 봐도 대장동 이재명으로 못 끌고 가. 억지로 끌고 가서 뭐 영장 치고 뭐 하겠지. 기소하고 하겠지. 하지만 도저히 유죄는 안 나오면 유죄 판결을 나오기 힘들어요. 성남FC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지. 성남FC로도 안 되겠고 대장동으로도 안 되겠으니 새로운 아이템 뭐 대북 송금.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내야지 한동훈 대선 가도를 탄탄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생각인 겁니다. 아니 검찰 정권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쯤 되면은 자기들도 포기할 때가 되는데 포기도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로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들이 자기 정권을, 검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네? 자기들도 성남FC, 이거 결국이 잘 안 되네. 성남FC는 안 될 줄 알았을 거야. 하지만 대장동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공개돼가지고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북 송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검찰 또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검찰은 지금 목표가 딱 하나예요. 오로지 검찰 정권의 재창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제가 이 다음 주제로 준비한 경기 침체, 중산층의 붕괴, 얘네들은 별로 근데 관심이 없어. 왜? 지들은 잘 몰라. 그리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조수아님, 검찰개혁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써니맘님, 이재명은 이 고비만 넘기면 다 털고 오히려 깨끗한 이미지로 우뚝 일어설 거예요 라고 하셨게요. 파란 물결님, 생뚱맞게 대북 송금이래니 라고 하셨고요. 참. 우리가 남이가님, 이재명 대표는 공격할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가을 영양제님, 쌍방울 이사들이 참 화려하더만. 참 화려하죠. 자,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좀 할까, 다음번에 좀 준비할 거 합니다. 그 쌍방울에 그 사회이사가 다 검사들, 판사들, 하여튼 전관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전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재명한테 돈을 준다고? 아이고 참 어지간히 씌웠겠다 이래. 자, 전유성님, 탄압할수록 대통령 되어가는 이재명, 그리고 김대중처럼 2024년 노벨 평화상 타게 된다. 아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